에어컨도 뭐 빵빵하게 물론 이제 빈부격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 뭐 실내 생활하고 이래서 아무튼 더우면 또 그렇게 시원하게 그나마 또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잘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 제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 이제 저도 뭐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보면 여름이 가장 고역이라는 겁니까? 이제 겨울보다 여름을 나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추운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요 여름에 탈북 최근에 나오신 분 얘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북한 대학원 대학교하고 저희 경남대하고는 그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북자 면접 조사를 하는데 여름 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뭄 홍수 때문에 북한 농작물 인프라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기후변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또 전염병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하고 또 발연결되는 게 결국 기후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금 오히려 남한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AI 기술,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이 AI 기술입니다. 이 AI가 지금 AI 분야에 북한이 이제 드론에 이제 AI 기술을 지금 좀 적용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일기 예보할 때 그 24시간 이제 기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AI 기술을 지금 도입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낮은 단계로. 근데 이거는 지금의 AI 기술은 2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요번에 그 에이펙 때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 대표가 와서 제가 한 55분 정도 한 25분이니까 제가 시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그분이 와서 제가 아주 진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가 쭉 정리를 해서 봤는데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기업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하고 5년 안에 지금 그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자동차 생산을 하는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됩니다. 네? 그 피지컬 AI라고요.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 로봇이 우리 제조업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대자동차는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 70%, 80% 웬만한 공정은요 24시간 로봇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사람이 이제 투입이 돼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동자를 로봇가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 회사는 와갖고 이번에 GPU라는 걸 이제 이거는 AI 기술의 핵심 그 반도체 칩인데 GPU 26만 장을 이제 공급하겠다. 우리 기업은 정말 이거는 큰 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이 GPU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GPU를 고급 GPU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AI 기술이 이제 단번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AI 기술이.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공장의 자동화라는 게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로봇화를 다 하게 합니다. 우리 기업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경협이라는 것은 보시라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경제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경협을 하는 핵심 이유는요, 정말 북한을 북한이 힘들게 못 사니까 우리가 돕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런 그 글로벌 제조업 역량 강화랄까, 그리고 광물자원, 깃털자원을 포함한 이런 어떤 이제 전략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하면
남북교역은 우리한테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그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와 안보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남북경협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든 핵 문제가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방 단위의 지자체 단위의 교류협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낮은 단계의 그 인도 지원 개발 협력 차원에서 그런 진행되는 것들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남북교역이라는 큰 전략을 보려면 결국은 이제 비핵화라는 게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 진전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협상 카드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저는 이 광물 자원을 이제 빅딜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거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제안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비핵화 유연성,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유인으로서 광물 협정 체결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 이거는 뭐 원산 관광 해양관광 지구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신뢰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적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논의들이어서 뭐 제가 여러분들이랑 관점을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희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래적 외교에 아주 능한 분이시잖아요. 거래 외교. 뭐 에펙에서도 사실상 뭐 이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막대한 그런 이제 외자 유치도 지금 발생해 놓고 중국하고 협상도 없고 모든 게 그냥 미국의 제조업 보완, 제조업 보완을 위한 투자 유치 그걸 위해서 관세라는 수단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거래 외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제조업을 보완시키는 겁니다. 그 제조업을 보완시키는 핵심 이유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결국은 중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남북관계, 남북전략은 남북경협전략은 정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뭐 앞서서 어떤 분이 뭐 이재명 정부의 정부 그걸 설명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참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비록 못 사는 독재자지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 이런 개발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전략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 그 동반자 그러니까 포괄적인 전략 전략 동반자 조약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그런 그 김정은의 어떤 은행을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합의한 그런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협정을 통해서 그게 이미 다 묻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을 아까 어떤 분께서 김정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저는 이 광물협정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하고 광물협정을 전략적으로 잘 연계시켜서 그리고 이제 또 이 광물협정을 하다 보면 결국 관광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물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도로, 철도, 항만 인프라 개발이 사실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물이라는 게 그냥 그 현지에 가서 광물만 조사하고 탐색하고 뭐 그걸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물협정은 이 관광 자원 개발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을 포괄하는 이런 협정을 잘 체결해서 북미 관계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남북 관계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걸 선순환시키면서 남북 경협을 좀 지속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정확하게 25분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치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문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안보하고 경제협력을 얘기할 때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셔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광물자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셨는데 그동안 얘기를 크게 많이 안 했는데 제조 영역하고 광물자원을 결합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저는 추상적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얘기할 때 거의 언급 안 하는 얘기가 이제 AI하고 로봇 얘기인데 이것도 시급하게 우리가 이 속에서 넣어서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런 중요한 상황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홍순집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자, 제가 한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홍순집입니다. 평상시에 이물철 교수님 TV에서도 자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목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한반도 전반에 대한 미래 공격 변화와 또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광물협정, 광산, 또 제조 분야의 제조 기술,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새로운 뉴노멀이 지금 노멀한 그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광물협정하고 뭐 관광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전문가답게 임 교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문 발표가 안보국익 기반의 남북 경제 협력 전략이고 아까 나동일 대사님께서도 안보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경제를 좀 많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금강산 개성단 사업을 했고 3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안보도 좀 중요하지만 이 제목을 안보국익 기반 남북 경제 협력 전략이 아니라 요즘은 경제 지금 그간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사실은 순수한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인 요인을 더 많이 영향을 받아오기 때문에 안보국익 기반이 아니라 경제국익 기반의 남북한 군사안보 협력 방안 다음은 이런 주제로 한 번 더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평화 전쟁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고 소위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번영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평화와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떤가 그런 다음 주제로 한번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토론문에서 나눠드렸다시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앞에 공연히 그 원장님하고 임 교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 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정말 과거에 지금 현재 남북 대화가 중단된 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단되더라도 어느 한 채널은 살아있는데 그 채널마저 지금 완전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리고 개성공단이 중단된 2010년 2월 달에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고 2018년도 7월 11일에 금강산이 중단돼가지고 금강산 요즘 북한 경제하는 사람이 우리는 제가 있을 때는 금강산 개성공단 가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어디 북한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냐 최소한 평양에 갔다 와가 묘양산도 갔다 와보고 그렇게 평양에서 숙박도 해보고 해야지 북한 갔다 왔다는 이야기하지 했는데 지금은 아예 길이 막혔기 때문에 북한 연구자들도 지금 금강산 개성공단 쫓아도 가보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통일부나 현대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회담했던 경력자들은 거의 다 폐사를 했고 다시 남북한 협상이 재개될 때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무력 고도화가 된 상태고 또 지금 코로나 대북 제재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2023년, 2024년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포레스트 성장으로 돌아섰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못 받는 걸 러시아를 통해서 노후 전쟁에 참여하면서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의 북한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임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미래의 희망적인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남북 관계를 할 때 좀 고민해볼 게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최소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제 뭐 중동 아프리카 중동인가요? 거기 갔다 오시면서 얘기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한미연합 훈련을 뭐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계속 지금 이제 김정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자고 그러고 뭐 평화체제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좀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남북한 대화의 어떤 상호 신뢰나 뭐 남북한 협상을 떠나가 최소한 대화의 물꼬를 쳐야 되는데 그 대화의 물꼬를 뭐로 쳐야 될 거냐? 어떻게 대화 접촉을 시도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선 우리 내부적도 옛날에 MZ 지금 옛날 생각과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들은 그냥 통일 왜 하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민족이니까 통일한다는 테런 중심의 민족적인 중심이지만 지금은 MZ 세대들은 내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관념도 다르고 그럼 통일을 어떤 통일을 할 거냐 그에 대해서도 세대 간에 또 젊은 세대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에 통일에 대해서 다릅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냐 그 최종 종점으로서의 통일이냐 과정으로서 통일 같으면 지금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 지금 잘하는 데 대해서는 또 뭐 부득이 논란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북한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이제 단순히 옛날처럼 뭐 DJ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뭐 얼마 줄게 대화하자 이거 아닐 겁니다.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서 정상적인 지원이 아닌 경제 협력을 하자. 그리고 과거처럼 개성공단 다시 열린다고 해서 개성공단 그 기업도 지금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이제 안을 낼 때 하고 지금은 상황 바뀌었다. 옛날에는 금강산 할 때 개발할 때 중장비 50대 보내, 버스 50대 보내 이러면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주들이 보내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소기업 했던 기업들도 이미 세대가 바뀌고 자녀한테 넘어가고 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열릴 때 남북 협력할 때 일단 아들한테 다 경영권을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도 이제 다시 한번 대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임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홍익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간의 지역 접근 동북아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싶은 것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정말 이재명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은 실현되려고 그러면 남북한 대화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실현의 단초는 뭘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계기는 타이밍은 언제쯤 될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뭐 내년 4월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또 에펙도 중국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는 교황께서 이제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대북 제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옛날에 스냅백이라고 소위 말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만 북한이 협상에서 제대로 이행 안 하면 다시 중단하는 조건부 제재 완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내려고 그러면 이제 또 보수와 진보가 있어서 자 북한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안 하더라. 이제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동시성 상호주의를 계속 고집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이 현상을
모멘텀을 만들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형님이니까 먼저 한번 선제성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거도 물론 마찬가지고 뭘 하자 반반도씩 이제 뭐다 얘기 나왔지만 저는 언적행 행적과라고 말을 했으면 정책을 선언했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대화 나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대화 나올 때로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럼 행동을 했으면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지 잘못하면 주기만 줬다 이런 말을 또 도망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광물 적정과 관광력 얘기하고 보건의료도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보다 지금 대북 대외 상황에서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은 이제 대북 어떻게 표현을 잡을까 대북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한 인도적 협력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사용해서 우리도 민생을 강조하지만 김정은도 지금 생활 밀착형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주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인 경우를 쓰면서 느낀 게 대선단도 가마고 느낀 게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을 얘기했는데 저는 최고의 인권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하면서 북한도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그로부터 기술을 발전시켜서 북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건 우리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그 지역균형 발전은 그냥 시설물 하나 옮긴다고 되는 거 공항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요즘같이 남자 여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일하는 차원에서는 일자리가 비슷한 지역에 있어야지 모이지. 한 사람은 지방 가고 제 주변에는 보면 여자가 서울에 자리에 있으면 남자는 지방에 대기업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애를 봐야 되니까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모든 지역균형 발전이고 인권이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 또 다 같이 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 투게더로서 밸류를 높여나가자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짚은 것은 정부의 리더십, 외교 협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최고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팔로우십이 돼야지 우리 국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지금 이렇게 요구한다. 그걸 갖고 외국에 협상할 수 있고 북한과도 할 수 있고 옛날 정부 원자에 협상할 때도 이거는 원칙이 그렇다.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드렸는데 궁금하셔서 1분이 남아서 이따가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오수대 박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수대 박사님은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를 지내시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 상하이 영사를 지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초미의 관심사인 북중러 밀착 그 실체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엄구호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력서가 완전히 한 장 꽉 채워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겸 국제학부가 학장이시고요.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이시고 그리고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이십니다. 네, 엄구호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자,
자, 이거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이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게 됩니다. 이게 66년 만에 처음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지금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삼각 동맹이냐 아니면 연대냐 협력이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발표는 자, 이러한 3자 밀착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3자 밀착의 기본이 되는 양자 관계를 살펴보고 이 밀착 과정, 그리고 밀착의 실체, 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제시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중 관계를 보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북중 관계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이서 현장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왕복하고 있는, 그리고 냉탕이 훨씬 길었습니다.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 신안독강 대교라는 다리가 2014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 다리가 지금 이제 완공된 이후로 1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개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이 바로 밑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 이 북러 관계는 한마디로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지,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관심을 이만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그런 거 어떻느냐. 제가 잠시 화면을 자, 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한마디로 수망상조입니다. 자, 서로 망을 봐주면서 서로 돕는, 바로 이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이후로 이 중러 관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되면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더 이상 붙일 관용어가 없을 정도로 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다시 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때는 더 이상 붙일 게 없으니까 한계 없는 관계다. 자, 노 리밋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중러 관계가 밀착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그러면은 북중러 3자 밀착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이 중동에 올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미국이 중동에 올인하고 있는 사이에 2010년에 갑자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의 2위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깜짝 놀란 오바마 행정부는 바로 그 다음에 아시아 회귀 정책, 즉 미국의 외교와 안보축을 아시아로 옮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가장 이걸 두려워할 상대는 누구냐? 바로 중국, 북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북중러가 밀착이 될 수가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4년 뒤에 2014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를 전격적으로 합병해버립니다. 자, 미국과 EU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고 이 러시아는 우군을 살핍니다. 누가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때 보인 게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밀착의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때까지는 아직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아직 북중러가 어떤 밀착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있다가 2018년이 되면 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한 해 전인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연말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자, 중국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전략적 경쟁자다. 자, 그전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이 줄곧 그 중국을 포용하는 입장의 정책을 펴는데 왜 그러느냐?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중국이 민주주의로 나오지 않겠냐? 또 중국이 커지면 미국의 상품을 팔 그런 공간이 넓어진다. 자, 그렇지만 이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로소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자, 포용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경쟁의 대상, 전략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그 미중 전략 경쟁이 그 심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북중러가 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 미중 이 북중들 밀착이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납니다. 자, 이 러우 전쟁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밀착을 더 강화시키는 게 되는데 전쟁이 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9번이나 만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그 신ting 주석이 3년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모스크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에는 이 푸틴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을 시작하면서 바로 또 베이징으로 나갑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수망상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 그 과거에 북한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0개의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는 100%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러우 전쟁 이후에는 더 이상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행사하고 기권을 하고 그리고 군사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났는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훨씬 더 분란이 확대되고 있는. 자, 이제 이러한 이 과정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런 그 3자 밀착의 실체가 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선입견을 좀 배제를 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 3개의 구간을 나눠가지고 10개의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표를 대입해서 나름대로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시간상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실제 분석 결과입니다. 자, 이 북중러 3자 간에는 상설 협의체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조약이나 협정 전무하다. 그 다음 이 3자 밀착은 상황이 발생하면 밀착됐다. 끝나면 이완되는 상황 대응됐다. 자, 미중 전략 경쟁이 생기니까 이 북중러가 밀착을 시작하고 또 러우 전쟁이 발발하니까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착을 촉진하는 요인은 외부에 있더라. 그래서 외부의 요인이 또 사라지면 마찬가지로 밀착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밀착을 또 억제하는 요인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14기고 러시아는 1억 4천밖에 안 되고 북한은 한 2,500. 그래서 중국이 압도적인 중심인데 이 중심축인 중국이 북중러 밀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꺼리는. 자, 이런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 오늘의 메인 테마 제가 앞에서 자, 2개를 제시를 했는데 그럼 이 3자 밀착의 실체가 무엇이냐? 자, 그걸 한 규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떠낸 그 서구 동맹이나 연대나 협력인데 자, 동맹이라고 하면 군사적인 그 군사력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그래서 조약이나 협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북중러 3자 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조약도 없고 협정도 없고 심지어 아직까지 MOU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맹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각동맹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협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유엔에서 어떤 결의가 있으면 이 북중러는 지금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협력을 한다. 다만 이게 지속적인지는 이제 논문입니다. 자, 가장 모호한 게 바로 연대입니다. 자, 색깔도 약간 좀 모호하게 해놨는데 이 연대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연대라고 하면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결속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북중러가 과연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결속을 하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또 연대가 전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협력은 정세 대응행의 임시적인 협력에 불과하고 특히 연대의 경우에는
결속력이 매우 약한 가변적인 배나무상은 연대이다. 그리고 동맹은 아니다.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 불안정한 삶과 구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오늘 저희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삼자밀착이 별거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삼자밀착보다는 양자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북한, 러시아, 이 북러 협력이 선도하는 그리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이런 행동을 진행이 될 건데, 자, 여기에 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자는 굉장히 허술하지만 양자는 굉장히 탄탄하고 위험합니다. 당장은 이제 중국이 이런 입장, 그다음 또 상호 불신, 서로 계산이 다르고 속내가 다르고 이게 삼자로 발전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다만 이게 지금까지 앞에 분석을 보면은 이러한 그 밀착은 결국 외부 요인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트리거, 불꽃이 튄다. 그래서 대만 문제로 폭발한다. 아니면 러우 전쟁이 나토와의 전면전으로 기화한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북중러는 급격하게 밀착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 자, 우리는 잘 대처해야 되는데 이 안보는 단 1%의 가능성에도 조금 더 소홀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도 이 3자 밀착은 상당한 틈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이 틈을 파고드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4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격, 견제, 견인, 예방입니다. 자, 먼저 이 이격 전략인데, 이 이격이라고 하면 이제 뛰어넘는 겁니다. 약한 굴이 중국을 공략하는 겁니다. 왜 중국이 약한 굴이냐? 이 중국은 22,800km의 국경선,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14개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이 국경 문제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이 지도를 보면 서북쪽, 이 굉장히 분지되어 있고 산으로 되는 여기는 신장 유구르 자치구, 티벳 자치구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중국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강제로 병합한 땅인데 지금도 여기에서는 치열하게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이 언론 통제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많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이 3자 밀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절대로 냉전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이 특히 러시아나 이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일종의 불량 국가입니다. 자, 중국은 책임 대국이라는 그 지향하고 있는 그걸 이제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러시아, 북한하고 너무 깊이 연계되는 것은 이미지 훼손 문제다. 그리고 중국은 또 78년에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93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헌법에 계획경제를 삭제하고 거기다 대신에 시장경제를 넣습니다. 지금 중국은 시장경제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고도 성장을 하고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로 경제는 이미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은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의 외교 규정입니다. 자, 그런 중국이 이렇게 3자 밀착을 스스로 제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자, 저는 이제 상당 수십 년 동안 이 북중 부분을 많이 그 현장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북중 간의 불신의 골이 의외로 깊습니다. 그 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하는데 감쪽같이 진행을 합니다. 한중이. 그리고 한 달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장을 김일성에 보내서 설명을 합니다. 김일성의 배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달에 이 김정남은 김정은의 이복행입니다. 그리고 마카오, 즉 중국 땅에서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을 이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 나왔을 때 독살해버립니다. 이건 이제 북한의 그 소행으로 명백히 밝혀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지난 그 경주 에이펙 때 한중 정상회담의 주제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들어갔다는 걸 우리 그 대변인이 발표를 하니까 북한에서 나온 반응이 개 짖는 소리다, 망상이답니다. 그리고 그날 김정은은 11일 군단을 방문합니다. 이 11일 군단은 러시아 파병부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을 그러면 활용해서 어떻게 이격을 떼어놓을 것이냐. 중국이 약한 거리인데.
그래서 이 외교나 경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인문 외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인문이냐? 자, 제가 2015년까지 상하이에 있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피노연을 하는데 이 신랑 신부가 무리에 올라가지고 강남 스타일을 부르고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배려에서 온 그들의 이 방송할 시간대는 기업이 잠깐 휴무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에는 임시정 부청사 또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이 있는데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이걸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아닌데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느낀 부분은 이 한중 간의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문 외교가 필요하다가 결론입니다. 자 다음은 이 나선 특구인데 이 나선 특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국경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요충입니다. 이 나선 특구에 북한이 91년 12월 달에 특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어 오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북한은 여기가 바로 그 대개발 전초기로 되어 있고 또 중국도 분권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17km는 러시아 북한 국경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항구를 빌려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하는 차항 출해 전략을 추진합니다.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 푸틴 집권 이후에 극동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을 가서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진하고 하산을 연결하는 이 국경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선 특구가 지금은 남북 관계에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관여를 할 것이냐? 이 나선 특구는 그야말로 특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은 내 자랑을 몰고 그 비자 없이 수시로 왕랍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도 여기 출입하는 사람 굉장히 아주 용이야. 이 나선 특구는 철저하게 완전히 경계되어 있는. 그리고 원래 중국은 이 직장을 배치한다는데 여기는 채용입니다. 그리고 무역도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선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서 파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대북 제재. 원래 그 대북 제재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이용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결론은 나선 특구는 대북 제재의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시적인 관여를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남북관계 대말 좋아져가지고 완전한 별도의 단계가 되면 그때는 과거처럼 협력적 단계를 관여를 고려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재미나는 게 이 연해주입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중러 3자한테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략은 파고드는 바로 이 합종연행에서 이 북중러가 합종되면 우리는 연행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갈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중앙아시아. 원래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련, 즉 러시아의 앞마당입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다른 나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여력이 없는 사이에 중국이 차츰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렇지만 여기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연해주. 자, 연해주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 연해주는 원래 중국 영토입니다. 이 청나라 때까지도 이 연해주는 중국 땅이었는데, 청나라 땅이었는데, 이 청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연해주를 우리의 고토다. 이 고통을 회복되어야 된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동북 삼성 인구가 1억입니다. 연해주는 인구가 고작 180만 밖에 되지 않는 언제든지 잠식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 이 러시아는 러일 전쟁 패배의 쓰라는 기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일본은 북방 사계섬이라는 영주권 분쟁이 70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북한이 가진 것은 자원하고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노동력인데 이 허벌판에 북한 노동력이 나와서 한다고 뭘 할 것이냐. 결국은 한국입니다. 자본이 있고 기술이 많고 전혀 그림도 없고 또 사람도 아주 젠틀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들은 말이냐면은
지금 중국이 너무 많이 산책하고 있다. 제발 좀 한국이 가지고 견제를 해줬으면 한다. 자,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좀 줄이면 이 부분도 연해주도 마찬가지로 이 연해주도 이 과거 우리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또 지금도 고려인이 한 2, 3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도 인문 외교를 먼저 시작을 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레드라인입니다. 이 레드라인은 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상대도 설정하지만 나도 설정해야 된다. 자, 상대의 가장 그 위험한 레드라인은 바로 중국의 대만 문제입니다. 그 제가 작년에 그 정부 용역을 하면서 중국이 92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공동성명 40건을 분석을 했는데 모든 공동성명의 서문에는 똑같은 말이 여기 들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이건 대만 문제.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가장 위험한 레드라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번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도 놀란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군사적인 밀착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저는 뉴스를 들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이 중국을 좀 잘 아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로 다가옵니다. 자, 중러연합훈련은 원래 2005년에 그 상위 협력기구라고 다자차원을 세우다가 2012년부터 이제 양자 해상연합훈련을 해왔는데 이 최근에는 이 훈련이 주로 한반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해왔는데 작년에는 2번을 합니다. 그럼 이 훈련에 북한이 옥석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자체에 나서서 북한은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공식적으로 북중러 연합훈련이지만 모양은 북중러 연합훈련이다. 거기다가 중국, 러시아 연합 그 군용기들이 그 떼거지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그 카디전 이 방북 식별구역을 할 때마다 침범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공에 떠서 대응을 하고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7월에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가서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훈련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은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유의할 사항이 뭐냐? 이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가세하는 사람 적어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북중러 한미일 구도가 고착화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북한은 전략 공간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 북한은 그야말로 지금 순망치한 하나의 관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중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국이나 그 러시아가 미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 앞에서 냉철할 필요가 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홍보 교수님의 그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들으셨는데 우리 발표자께서 아주 그 체계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고 뭐 제가 뭐 이견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요새 관심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분노 관계가 상당히 이제 밀착이 됐고 혈맹이 됐습니다.
북한군이 이제 쿠르스크 전투에 10,000명 이상 참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병사가 죽었고 북한군이 이제 쿠르스크를 탈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병사들의 급여나 사상자에 대한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현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이 됐는데 과연 한로 관계를 지금 전략적 관리하신다는데 한로 관계가 이게 관리되거나 개선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도 이제 러시아 학자들하고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많은 한국 학자들은 이 북러 간의 이런 군사적인 밀착은 국제 규범 위반이고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한 한로 관계 개선할 수 없다.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러 관계가 그래도 제동이 되려면 우선 한로 관계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국제정치학의 역설적 억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북러 관계가 한로 관계 발전의 제한 요인이지만 북러 관계를 막으려면 또 한로 관계가 필요한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북러 관계는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대금은 뭐 기간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또 교육액도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거의 제로였는데요. 교육액이 2023년에 3,400만 달러였는데 작년에 저희 추정으로는 한 2억 달러 정도로 9배 가까이 지금 22